한국 전쟁, 아이들의 전쟁놀이. 초등학교 시절 내게 첫사랑이 있었다. 그럴듯하게 들릴지 몰라도 실은 보잘것없는 이야기다. 첫사랑이라지만 혼자 가슴앓이 하다가 끝나버렸으니 사랑이랄 것도 없다. 우리 가족과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귀국선을 타고 온 이웃 중에 옥수라는 소녀가 있었다. 예쁘장한 얼굴에 총명했다. 부모들끼리 가까운 사이인데다 교회를 함께 다녀 우리는 친하게 지냈다. 내가 옥수와 나란히 건너라면 동무들이 놀려댔다. 얼레덜레요 홍이하고 옥수하고 붙었다네. 얼레덜레요 둘이 붙었다네. 옥수는 놀림받을 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싫어했지만 나는 그리 싫지만은 않았다. 학예회 연극에서 우리는 주인공으로 뽑혔다. 옥수는 낭랑공주가 되고 나는 호동왕자가 되었다. 연극이 끝났을 때 우리는 큰 박수를 받았다. 나는 옥수 옆에 있으면 즐거웠다. 옥수의 몸에서 향기로운 내음이 나는 듯했다. 그 나이에 나는 옥수와 입맞춤하는 꿈을 꾸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옥수가 일본으로 가게 되었다. 옥수의 아버지가 가족을 다시 일본으로 데려간다는 것이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하늘이 깜깜해졌다. 낙심이 되어 학교에 가기조차 싫어졌다. 풀이 죽어 하루하루를 보냈다. 옥수가 떠나는 날이 왔다. 옥수는 교실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나는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 지름길로 달려가 옥수가 지나는 길목을 지켰다. 길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옥수가 보이자 앞으로 불쑥 나갔다. 옥수야, 너 정말 가니? 그럼 가는 거지. 나의 안타까운 물음에 옥수의 반응은 너무나 시큰둥했다. 옥수가 무심한 얼굴로 내 앞을 지나쳐버리자 나는 더욱 슬프고 비참해졌다. 옥수가 내 곁을 떠나는 슬픔에다 무심한 얼굴로 내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준다는 섭섭함이 겹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보리밭으로 들어가 밭 이랑 사이에 엎드려 하염없이 울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 옥수 앞에 나타나야지. 그래서는 청혼을 해야지. 그렇다. 옥수를 각시로 삼으려면 성공해야 한다. 기필코 성공해야 한다. 그 후 나이가 들어갔어도 옥수에 대한 그리움은 지워지지 않았다. 30이 넘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나는 옥수의 행방을 찾았다. 간신히 옥수가 있는 곳을 찾았으나 이미 결혼한 뒤였다. 그래도 나는 어린 시절 옥수의 얼굴을 떠올리며 한번 만나나 보고 싶었으나 그녀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다. 이 사람아, 지금 그 나이에 결혼하여 잘 사는 사람을 만나서는 뭘 어쩌겠다는 건가? 초등학교 3학년 여름에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쳤다.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인민군들이 우리 마을에 처음 들어오던 날에는 마을 강아지들조차 겁먹은 듯 꼬리를 사렸다. 6.25는 순경들의 허둥지둥하는 모습부터 시작되었다. 겁먹은 얼굴을 한 순경들이 남쪽 길로 사라지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군가를 부르며 인민군들이 밀어닥쳤다. 그때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날마다 사건들이 이어졌다. 울음소리, 총소리, 비행기 폭격 소리, 그리고 사람들과 짐승들의 죽음이 계속되었다. 인민군들이 들어오고 나서 얼마 후부터 마을 머슴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해방의 시대가 왔다고 눈을 빛내면서 밤낮으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결에
외갓집 머슴과 어머니가 두런두런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어머니를 설득하려는 머슴의 입에서는 평등 세상, 새 세상, 머슴과 주인이 없어지는 세상 같은 말이 계속 나왔고 어머니는 차분한 음성으로 대답하고 있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산당과 맞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주인도 머슴도 없어지겠지만 이 세상엔 아직 주인 있고 머슴 있지요. 나는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께 기도했다. 예수님, 우리 어머니가 공산당 꿰매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인민군들이 마을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미군 비행기들의 폭격이 그칠 새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폭격을 피해 산 골짜기로 피난을 갔다. 골짜기 깊숙이 들어가 굴이나 바위 밑에 몸을 숨기고 비행기 폭격을 피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군 비행기의 폭격은 피난민들이 모이는 곳으로만 쫓아왔다. 정작 인민군들이 있는 곳은 폭격을 하지 않고 애꿎게 피난민들 있는 곳만 골라 폭탄을 떨어뜨리고 기관총을 드륵드륵 퍼붓는 것이었다. 폭격이 유난히 심할 때에는 하늘에서 연방 불덩이가 떨어지면서 땅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골짜기 땅바닥에 엎드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나도 어른들 사이에 끼인 채 비행기 소리, 폭탄 터지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슬그머니 짜증이 나길래 목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젠장,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놀래 죽겠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와 하고 웃었다. 그렇게 웃고 나자 모두들 긴장이 풀린 듯 분위기가 바뀌었다. 마을 어른들은 나를 보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폭탄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소리에 놀래 죽겠다 하고는 서로 웃으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었다. 하늘을 쳐다보며 비행기가 내리꽂히는 모양을 구경하며 여유 있게 잡담을 나누게끔 분위기가 바뀌었다. 유머가 가지는 힘을 실감한 경우였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마을 젊은이들이 군인으로 뽑혀 나갔다. 어느 집이든 그 집 아들에게 징집 영장이 나오면 울음바다가 되었다.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뜻하던 때였기 때문이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터에 갔던 사람들의 잿봉지가 배달되는 횟수도 늘어갔다. 어느 집이든 잿봉지가 도착할 때마다 마을에는 한 차례씩 울음판이 벌어졌다. 마을 공동묘지에는 새 무덤이 늘어나갔다. 어른들의 전쟁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아이들의 놀이판은 멈추지 않았다. 다만 아이들의 놀이판이 어른들의 전쟁판을 닮아가는 것이 다를 따름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의 놀이 세계는 어른들 세계에서 배운 대로 되풀이한다. 전쟁이 깊어지면서 아이들의 욕설도 행동도 변해갔다. 전쟁 전에는 서로 기분이 상하면 기껏 니 정말 그러기가 그러지 마라 정도였는데 전쟁이 시작된 후에는 너 그러면 죽어로 변했다. 전쟁이 계속되어 여기저기 시체들이 뒹굴게 되자 아이들의 욕도 변했다. 야, 이 새끼야 당장 죽여버린다 하더니 얼마 뒤에는 이 새끼 찢어 죽인다. 각을 떠버린다로 거칠어져 갔다. 본래 착하기만 하던 우리 백성들은 동족 간의 전쟁을 치르며 거칠어지고 살벌해지면서 불신사회로 변질되어 갔다. 그래서 전쟁 피해 중에 인명피해 못지않은 피해는 다름 아니라 착했던 국민성이 난폭한 국민성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 하겠다. 그런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모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마을에 아직 인민군들이 머물고 있던 어느 날 마루에 계시던 외할아버지께서 느닷없이 고함을 질렀다. 야들아,
다들 나가서 저기 하늘 좀 봐라.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대로 하늘을 보았다. 하늘 저 멀리 유엔군 비행기들이 편대를 지어 북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비행기들의 꽁무니에서 나온 흰 줄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외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얼굴이 밝아지며 유엔군이 참전했으니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 참고 견디기만 하면 인민군은 물러가게 돼 있다고 가족들을 격려하셨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셨던 외할아버지는 공산주의가 정말 싫었던 것이다. 빈농들과 머슴들이 인민군들과 어울려 마을을 휘젓고 다니는 동안에도 할아버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인민군이 퇴각할 때만 기다리고 계셨다. 얼마 후 비행기에서 삐라가 뿌려졌다.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전세가 뒤집어졌으니 애국 시민들은 적 치하에서 참고 기다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어머니가 우리를 깨웠다. 어머니는 쉬 하시면서 마당을 가리켰다. 달이 대낮같이 밝고 사방은 조용한데 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만 지켜보고 계셨다. 우리 형제들은 영문을 몰라 숨을 죽이며 같이 바라보았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풀더미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풀더미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움직이는 풀더미는 10개가 넘었다. 풀더미들은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인민군 지휘부가 있는 곳으로 움직여갔다. 어머니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얘들아, 국군이다. 국군 아저씨들이 들어오고 있다. 조용히 해라. 인민군들이 눈치채면 안 된다. 풀더미들은 나뭇가지나 풀들로 위장한 국군들이었다. 국군 선발대가 인민군들이 점령하고 있는 마을로 한밤중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다. 얼마 후 고함소리며 총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소란스럽더니 곧이어 조용해졌다. 총 맞은 부상병들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인민군들 중에는 어린 소년들도 있었다. 10대 소년들이 총에 맞아 창자를 마당에 흘리며 어머니,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세상이 달라졌다. 마을에 들어온 국군들은 외갓집에 본부를 정했다. 온 집안에 국군들이 가득하고 왁자지껄했다. 피난 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자 마을 분위기가 되살아났다. 죽은 인민군들의 시체를 감나무 아래 묻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농사일을 시작했다. 아이들도 다시 놀이를 시작했다. 우리는 어른들의 전쟁판에서 배운 대로 놀이판을 벌였다. 처음에는 옥수수 떼에 새끼줄을 묶어 총이랍시고 어깨에 메고는 우리끼리 편을 갈라 전쟁 놀이를 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들의 전쟁 놀이는 차츰 판이 커져갔다. 옥수수 떼 총은 목총으로 바뀌고 목총은 다시 진짜 총으로 바뀌었다. 전쟁터에서 주워 모은 여러 종류의 총들로 무장을 하게 된 것이다. 총알이 없을 따름이었지 총은 진짜였다. 한 마을 안에서 골목 싸움으로 시작되었던 놀이는 점차 이웃 마을과의 전투로 발전해 갔다. 마을 아이들은 편을 나누어 포병대, 돌격대, 특공대 등으로 이름을 붙인 다음 군사훈련도 하고 작전회의도 열었다. 포병대 아이들의 주력 무기는 박격포였다. 박격포탄 탄피에 총알을 분해하여 뽑아낸 화약가루와 불붙은 숯덩이를 넣는다. 그리고 기관총탄의 탄피를 뒤집어 박격포탄 탄피 속에 꽂은 다음 막대로 위에서 탁 쳐서 안으로 박아 넣는다. 그러면 속에 넣은 숯불 때문에 화약이 폭발하면서 기관총 탄알 탄피가 슝 하고 날아간다. 이것이 포병대의 주력 무기였다. 이웃마을 아이들과 전투가 벌어지면
먼저 포병대가 수십 발의 포탄을 상대방 진지 쪽으로 날린다. 뒤이어 특공대가 앞장서서 진격해 들어간다. 그 뒤를 이어 돌격대가 와 함성을 지르며 뒤따랐다. 기세에 눌린 마을 쪽이 후퇴하게 마련이었고 미처 못 따라가 뒤처진 아이들은 포로로 잡혔다. 그렇게 잡혀온 아이들은 비행기 폭격으로 불타버린 창고 건물에 가두었다. 마을 어른들이 뒤늦게 알고 와서 데려가거나 얼마쯤 가둬두었다가 돌려보내기도 했다. 나는 마을 형들이 용감하다고 부추기는 통에 우쭐하여 특공대 중대장이 되었다. 우리 또래 마을 아이들 중에 가장 용감하고 영리하다고 해서 맡겨진 직책이었다. 그러나 얼마 후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를 만큼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말았다. 어느 가을날 오후 우리 마을 군사들은 보무도 당당하게 이웃 마을로 진격해 들어갔다. 우리 부대 선두에는 당연히 특공대가 섰고 특공대 앞장은 당연히 중대장인 내가 섰다. 윗마을 입구는 내리막길이었다. 앞장서서 내리막길 좌우를 살피며 들어가는 내 속마음은 몹시 두렵고 떨렸다. 그러나 물러설 처지도 못 되는지라 두려움을 고함 소리로 감추며 나아갔다. 그런데 전방 감나무 숲에서 난데없이 돌멩이들이 날아왔다. 주춤하는 순간 내 옆에 있던 대원이 악 하고 이마를 감싸며 고꾸라지는데 그의 손가락 사이로 피가 뿜어져 나왔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도망치는 내 앞뒤로 돌멩이들이 슛슛 날아와 박혔다. 불행히도 되돌아오는 오르막길은 어찌나 길고 길던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 집에 오니 바느질을 하고 계시던 어머니가 땀과 흙먼지에 뒤범벅이 된 채 헉헉대는 나를 물끄러미 보시며 물었다. 어디서 뭐 하다 왔길래 그리 숨차하노? 아니라요. 놀다 와심도. 놀다 오는데 와 그리 요란스럽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예. 나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 뒤 나는 이틀 동안 문 밖 출입을 하지 않았다. 이틀 뒤 큰 마음 먹고 용기를 내어 골목으로 나갔더니 세상이 바뀌어 있었다. 마을 아이들이 입을 삐죽대며 놀렸다. 특공대 중대장 김진홍, 도망대 중대장 김진홍, 특공대 중대장 김진홍, 도망대 중대장 김진홍. 나는 괴로운 심사를 달랠 길이 없어 집으로 돌아와 누워버렸다. 돌멩이에 맞아 이마가 터진 옆집 아이는 상처에 된장을 바르고 헝겊으로 친친 감은 채 한동안을 지냈다. 골목에서 그 아이 모습이 언뜻 보이기만 해도 나는 얼른 몸을 숨기곤 했다. 지금은 그도 50줄의 사나이가 되어 처자식을 거느리고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는지, 돌 맞은 자리에 흉터는 남지 않았는지. 그즈음 어머니는 밤낮으로 재봉틀 앞에 앉아 계시고 형은 삼촌 댁에 가 있었던지라 밥 짓기는 누나 몫이었고 땔감 구하는 것은 내 일이었다. 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산으로 땔감을 구하러 다녔다. 나보다 더 큰 지게를 지이고 이 산 저 산 다니며 땔감을 구해왔다. 외갓집 행랑채의 한 칸 방에 살고 있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외갓집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나무하러 갈 때마다 외갓집에서 나시며 톱을 빌려 썼다. 가끔은 망가뜨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했는데 그런 일이 잦으니 외할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핀잔을 주셨다. 나는 외할머니의 핀잔이 못마땅했다. 그날 오후에도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서는데 마루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셨다. 홍아 이놈아! 연장이란 연장은 다 가져다 버리고는 또 연장을 가져가나? 지금껏 갖다 버린 연장 다 내놓아라!
나는 화가 나서 외할머니 쪽으로 돌아서며 바지를 내렸다. 그리고 바지춤에서 고추를 끄집어내어 한 손으로 들고는 소리쳤다. 할매여, 연장 여기 있습니다. 이 연장님은 다른 연장 다 갖고도 남겠지예. 할머니는 맨발로 마당으로 내려와 내 쪽으로 달려오면서 소리 지르셨다. 그래 이놈아, 그 연장 일이 내놔라. 질겁을 한 나는 얼른 고추를 바지춤 안에 넣어 간직하고는 바지자락을 움켜쥔 채 골목 밖으로 냅다 뛰었다. 그 뒤로 할머니는 나를 장래성 있는 외손자로 인정하시고는 연장 때문에 닥달하기를 멈추셨다.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하셨다. 너 진홍이 놈 잘 길러라. 장래성 있는 녀석이다. 녀석이 연장 내놓으라니까 바지를 내리고 물건을 썩 내놓는 게 아니겠나.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기다. 그 녀석 장차 크게 될 기다.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 내가 졸지에 신동이란 소문이 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국어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나를 지명하며 교과서를 읽으라고 했다. 그날따라 나는 국어책을 가져오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저녁에 그날 배울 내용을 읽었던 터라 옆자리 아이의 책을 빌릴 것 없이 그냥 서서 기억나는 대로 읽어 나갔다. 선생님이 나를 가만히 지켜보더니 물으셨다. 진홍아, 너 지금 책도 안 보고 읽고 있는 거냐? 예, 국어책을 집에 두고 왔습니다. 그래도 어제 저녁에 미리 읽어본 내용이라 그냥 읽습니다. 야, 너 신동이구나. 우리 학교에 신동이 나왔구나. 그래서 나는 졸지에 신동이 되었다. 그 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신동이다 하는지라 나도 내가 신동인 줄 착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산골의 좁은 골짜기 안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일이었다. 중학교 때 대구로 나와 보니 신동은 골목마다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대구에서 대학을 마치고 서울에 와보니 나 같은 사람은 수재 정도도 아니고 보통 사람밖에 되지 않음을 절감했다. 아니, 나는 오히려 둔재에다 게으르기까지 하여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다간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 십상임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러니 유일한 길은 자신을 갈고 닦아 스스로 자기 발전을 꾀하는 길밖에 없음을 절감했다. 내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교회 이야기다. 우리 가족이 다닌 교회는 복동교회다. 두메산골에 있었지만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여 교회 전통이 깊고 많은 인재를 배출한 교회다. 오랜 느티나무가 서 있는 마당에 기와집인 교회당이 서 있었다. 복동교회는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마음의 고향 같은 교회다. 나이 들어 고향을 떠난 후 삶에 지칠 때면 나는 곧잘 고향 교회를 꿈꾸곤 했다. 고달픈 감옥살이를 할 때, 세상살이가 벅차 좌절감을 느꼈을 때, 몸이 아파 누웠을 때면 나는 복동교회를 꿈꾸곤 했다.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부활절 같은 교회 명절이 왔을 때는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의 발표회가 있곤 했다. 나는 행사 때마다 개회 인사말을 맡았고 독창을 하거나 연극에 출연했다. 해마다 5월 어린이 주일이 되면 온 교인들이 푸짐하게 음식을 장만하여 야외 예배를 갔다. 밭나무 숲이나 사과나무 숲에 털을 잡고 온종일 즐겁게 보냈다. 그런 날이면 나는 을에 뽑혀나가 독창을 불렀다. 보리밭에 종달새 노래 부르고 나물 캐는 처녀가 하늘을 보면 어디서 오라는지 보이지 않고 호랑나비 한 마리 날아갑니다. 5월의 아지랭이를 뒤로하고 들녘에 앉아있는 모든 교인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그들은 박수를 보내며 칭찬해 주었다.
아이고, 그 집 아들 장가 한번 잘하네. 이런 따사로운 추억들이 내 영혼 속에 쌓여 훗날 방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한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어느 해였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 마을 친구 셋을 인도하여 교회로 갔다. 그날은 가민이 사관이 떡같은 음식들을 각 가정에서 잔뜩 장만해와 감사절 예배 후에 잔치가 벌어졌다. 너나 할 것 없이 생활이 어려운 시절이었던지라 그날 주는 음식들이 아이들에게는 큰 선물이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교회가 차고 넘칠 만큼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음식이 모자랐던지 여전도사님이 앞장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교인집 아닌 아이들에겐 떡을 주지 마라. 떡만 얻어먹으러 왔지 교회 온 아이들이 아니다. 그러고는 그날 처음 온 아이들을 떡 타는 줄에서 곤란했다. 나는 내가 데리고 간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 생각되었다. 만일 음식이 모자란다면 교인 집 아이들보다 아닌 집 아이들과 처음 온 아이들에게 먼저 나눠주는 것이 옳은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줄에서 빠져나와 떡을 받지 않았다. 그날 저녁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어머니가 물었다. 홍아, 네 오늘 떡을 타먹지 않았다면서? 예, 오늘 아무것도 안 먹으심도. 와, 속이 안 좋더나? 그게 아닙니다. 속은 말짱이심도. 그럼 와 그랬노? 무슨 속상한 일이라도 있었나? 딴 게 아니고요. 오늘 교회 갈 때 춘이하고 영일이하고 태식이 셋을 전도해서 갔거든요. 그거 참 잘했구나. 근데 예배 후에 음식 줄 때요. 예배당 안 다니는 애들은 주지 말라고 해서 걔들이 줄에서 밀려났어요. 그래서 나도 안 받아심도.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걔들이 못 타먹어도 니는 타먹지. 와 하루 종일 생으로 굶었노. 아니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내가 전도에 간 친구들이 못 먹는데 내 혼자 먹을 순 없지요. 그러고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할 순 없지요. 예수님은 주라 하셨는데 예배당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주고 예배당 안 다니는 애들에겐 주지 않으면 예수님 생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네 말이 100번 옳구만. 오늘은 예배당에서 잘못했다. 내 다음 재직회 다 짓구만. 근데 니 배고프제? 감자라도 삶아줄까? 어머니는 다음 달 교회 재직회 때 추수감사절에 있었던 일을 꺼내며 교회가 그날 한 처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다. 재직회는 한참 논란을 거듭한 끝에 그 일은 확실히 교회가 잘못했으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내 한 끼 단식이 효과를 본 셈이었다 할까.